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차라리 무슨 뭐 바이러스가 돌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유행성 무슨 감기 뭐 이런 거 지나가는 거에 걸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옮은 게 아니고 완전히 냉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오달달달 떨게 만들어서 강제로 만들어진 감기, 이게 되게 독하네요. 일단 머리가 아픈 게 일반 감기 걸렸을 때에 비해서 뽀사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그 냉방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그러나 봐요. 왜냐면 제가 있던 멕시코에 그 에어컨이 좀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많이들 의심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이상한 소리 들을 때부터 인간 어디로 톡 껴서 원정 방송하는구나 하고 짐작했어. 피서 갔다가 약 올리는 건 괘씸하지만 멀리까지 가서 굳이 전화를 쓰든 어쩌든 방송하는 거 기특하지 않아? 근데 왠지 사기 방송 같기도 하고 해가 피마녀. 설마 MBC 스튜디오에서 목소리 조작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신 식구들은 없겠죠라니. 아니 멕시코에서 마왕 직접 본 식구들 아니면 도대체 스튜디오에서 저게 무슨 쇼야 이렇게 생각할걸? 평범한 쿄우. 여러분들은 제가 멕시코에 휴가 가서 전화로 방송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며 의심스러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한 프로그램의 애청자라고 한다면 그 DJ와 특별한 연대 관계, 말하자면 가수와 팬들 사이에서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이 가수와 팬들입니다. 그러나 청취자와 DJ는 가장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을 공유하는 게 DJ와 그 청취자란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평범한 일상생활을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서로 알고 뭐 사연 보내고 이런 사이니까 사실 굉장히 역설적으로 특별한 그런 사이가 된다고요. 보통 DJ가 그래서 멕시코에서 지금 휴가 방송을 하고 있다, 지금 전화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믿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보면 저를 거의 사기꾼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눈이 말하기를 마왕 전화방송 귀여워, 하하 음향시설 뛰어나네, 전화음처럼 들리게 할 수 있군. 전화로 라디오 진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것도 국제전화로. 토익은 내 친구. MBC에서 멕시코 한국 국제전화 1시간만큼 돈을 내줄까 하는 거지. 방송국 의외로 돈 많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국제전화로 1시간 방송하는데 국제전화비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푹 어제 방송 진짜 웃었잖아. 맨 처음에 목소리가 이상하길래 무슨 확성기 같다는 줄 알았어. 왜 야채 파는 트럭 오면 그런 소리 나잖아. 싱싱한 야채가 왔어요 하면서 그 쨍쨍한 소리. 근데 마왕 피서간 거 진짜야? 만약 가짜라면 마왕이 너무 안타깝게 보일 것 같다. 뭐 안타까울 것 같지야. 마왕이 어제 피서 시간을 계산해보자고. 수요일 오후쯤에 녹화를 했을 거야. 녹화는 오후에 한다 그랬으니까 대략 2시에서 4시쯤으로 잡자. 대충 이 방송이 끝나고 공항으로 바로 간다고 해도 이 시간쯤에 시간이 막혀서 인천까지 좀 걸리거든. 6시로 잡자고. 외국 나가는 거 1시간 정도 먼저 와 있어야 될 테니까 7시에 출발한다 쳐봐. 멕시코까지 대략 10시간이 넘거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도착한다고 봐도 돼. 그때쯤에 멕시코는 오후 12시지. 계산해보니까 뭐 맞잖아. 이런 실패한 거야. 계산이 점점점. 마왕이 놀러가서 일할 리가 없는데 이건 무효야. 잠깐. 그리고 스킨스쿠버 한다고 하면 대충 5시 전엔 들어가야 하니까 아침 8시에는 랍스터 가게에 있었단 얘긴데, 아무리 시차라고 해도 한국 시간에 맞춰진 마왕이 이 시간에 방송을 할 리가 없잖아. 오늘 방송이 멕시코가 아니라면 확실히 어제는 구라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목요일 방송분의
얘긴데요. 제가 휴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멕시코에 가서 방송을 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가 멕시코인지 어딘지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멕시코인지 어딘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말 안 했습니다. 멕시코 아니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 열흘치 녹음해놓고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은 목요일 방송뿐만 아니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모조리 녹음 방송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웨이팅 포 유가 글이 다소 많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통화하면 저음질의 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일반 전화음질이 16kbps 정도인데 핸드폰이나 해외일 경우에서 4에서 8 정도 나옵니다. 마왕같이 초저음톤 목소리는 저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마왕이 피서 가기 전날 녹음해 놓은 거일 수니 그냥 피서 가서 전화했다고 쳐줍시다. 아, 멕시코라고 했는데 그럼 마왕한테 물어봅시다. 한국의 국제번호가 몇 번이게요? 참고로 난 암. 8이요.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거나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거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거나 한국은 82번이에요. 앞에 공 빼고 끝까지 저항하는 나. 쿠키맛 브로콜리 마왕의 오늘 발언 간단 분석. 휴가지에 있어요. 보통 휴가지라면 바다 계곡 등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마왕에게 휴가지가 나이트라면 혹은 보관술 먹고 있겠지. 아유, 물이 너무 깨끗한 게 70m, 80m까지 훤히 보여. 그래, 물 좋은 나이트에 갔겠지. 70m, 80m까지 보인다 하면 그 정도로 물이 좋다함을 강조하는 것. 물속에 돌아다니는 멸치가 반짝거려요. 이것은 위의 설명과 연관지어야 한다. 물 좋은 나이트에 반짝거리는 멸치, 가려 열고 이쁜 언니들이 보인다. 이것은 부킹 상대를 물색하는 도중 몇몇을 찾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미스테리는 모두 밝혀졌어. 범인은 마왕이야. 네, 소년탐정 김전희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마무리는 반짝이는 이쁜 언니 멸치들이. 어떡하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 감기를 걸렸단 말이에요. 에어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최저 로우라고 돼 있는 데다가 다이얼을 탁 돌리면 푸샥 하면서 바람이 나오는데 대형 냉동 얼음 창고에서 얼음 만드는 공정 제조 과정이 들어간 것처럼 슈 하면 찬바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냐면 침대 위에 벗어 던져놨던 티셔츠가 그 바람에 날아갔어요. 진짜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하이로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로우가 그 정도인데 푸 하고 나오는데 하이로 올리면 문짝이 덜컹거리고 막 문짝이 뜯겨져 나가고 태풍이 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이로 돌렸어요. 변화 없음. 일단 로우나 하이랑 똑같아요, 에어컨이. 근데 에어컨은 이마만 하거든요, 진짜로. 스위치가 한 개예요. 그거 온오프 로우 그거 한 개예요. 스위치가 무슨 타이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이런 거 있죠. 뭐 팬이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바람이 위아래로 분다든지 뭐 이런 기능 짤 없던데. 아, 그래가지고요 그걸 키고 자면 1분 만에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끌어안고 한국에 가고 싶어 이러면서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다가 너무 분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서 그 에어컨을 끄잖아요. 그리고 자잖아요. 그러면 5분 만에 땀이 나서 등이 축축해와요. 10분이 지나면 그 무슨 가위 눌린 애처럼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에어컨에 가서 다시 틀잖아요. 로우 후악 쏟아져 나오면서 이젠 땀에 젖었는데 또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러니 애가 감기 안 걸려요? 아 진짜 머리 아파 죽겠고. 그리고 제일 아픈 게 눈이 안구가 오른쪽만 앞으로 쏟아질라 그래요. 아 지금부터 방송 들으면서 그러시는 분들 계시겠죠? 엄살 떠내 튀려고.
콧물이야. 안 튀어요, 안 튀어요. 오늘은 지난주 방송에서 있었던 피드백들을 쭉 정리하는 한 시간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냐 이러면서 되게 좀 답답하거나 소외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기세요, 그 느낌. 그것도 나름대로 쾌감이 있거든요. 익숙해지면 쾌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매일매일 들으시고요. 그 왕따 당하기 싫으시면요. 노래는 마스터 플랜의 노래를 들어야겠는데 CD가 있을라나. 아유, 컴퓨터를 검색해보니까 없네요. 우리 집에 있는데. MBC 왜 마스터 플랜 CD도 안 갖두나? 아우 정말. 지지난주에 틀었던가 랩소디의 에메랄드 소드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 판타지 매니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멜로딕 스피드 메탈 매니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에메랄드 소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소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멜로딕 스피드 메탈 저 북구 쪽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주로 미디 메탈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많이 좀 저 시퀀서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특히 드럼 부분을 만드는 거라서 김 빠질 수 있는데 알아는 두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랩소디도 무지하게 빠른데 그러면은 그거 찍은 거냐고 컴퓨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모르고 듣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고스가 다시 듣기 1위 한 이유. 커즈 백작이 보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고스가 다시 듣기 순위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나도 물론 또 식구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하루를 빼먹고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날짜가 생각이 안 나지 않아? 그러면 대충 그쯤의 날짜를 듣다 보면 처음 듣는 거 듣다가 끝나기 10분쯤 되면 이거 들었잖아.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두세 개는 듣는다고. 식구들도 그렇잖아. 그리고 고스력이랑 현실세계 날짜랑 헷갈리잖아. 다시 듣기 할 때 고스력하고 현실세계 날짜를 기재해줘. 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고스를 듣다 보면 산만해지고 아무래도 일상생활 자체가. 지난주에 했던 각 특집의 피드백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미경 특집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스의 라운드 어바웃을 산산히 분해해서 1시간 내내 분석해가면서 어떻게 연주했고 녹음 기법은 어떻게 돼 있고 이 각 소리들을 따로 들을 수 있도록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보컬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현미경 특집. 극히 일부의 분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뭘 좀 알아야 듣지 특집도 그렇고요. 이 특집이 좀 심도 깊게 들어가면 열광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적어지면서 그 열광의 도수는 되게 높아지는. 우와 죽였어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생기고 나머지는 뿡. 또다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극소수의 반응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막 나 감동 먹었잖아. 고3이라서 모의고사 오늘 모의고사 봤잖아. 근데 뭐 망쳤지 뭐. 발가락 사이에 모기 물린 기분으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발가락 사이에 모기 물리면 짜증스럽죠. 맞다. 어제 녹음한 고스나 들어야지. 그리고 고스를 틀었는데 무슨 현미경 특집 그거란데. 그래서 그저께쯤인가 10억 특집 때 낚은 거 연속인가라고 생각했지. 근데 두둥 웬일이니. 이번 특집은 정말 나를 위한 특집이라고 생각했어. 키보드 솔로에 반해버렸잖아. 완전 등에 손 안 가는데 긁어주는 느낌. 모기 물린 자국에 손톱으로 눌러서 십자 모양 냈을 때 그 쾌감. 아무튼 기뻤어. 키키 좋았어. 나중에 한 번 더 해줘. 어제 특집 솔직히 마왕이 음악 얘기할 때 좀 멋지긴 해. 저번부터 마왕이 음악 쪼개기 특집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만화 그리니까 내가 가끔 만화를 쪼개서 보는 게 생각나더라.
연출, 표정, 동세 이런 것도 보고 배경, 테크닉, 구도.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만화를 보고 있는 애한테 만화책 한 권을 펴서 각 페이지별로 이 부분의 연출은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이러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까놓고 누군가 마왕한테 만화책을 들고 와서 설명한다면 마왕 뭐라 그럴 건데, 내가 만화를 그릴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런 걸 알아야 되냐 라고 하지 않겠어? 난 어제 방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솔직히 재미는 있더라. 가끔 나도 락 음반 들으면서 베이스 소리를 귀로 찾는 경우가 있거든. 난 베이스가 좋아. 근데 베이스는 마왕이 얘기해서 그런지 재밌던 걸. 아무튼 그랬다고. 저 만화 그릴 때 배경, 동선 다 봐요. 왜요? 그거를 제가 절실히 느끼고 충격을 받았던 게, 음악이랑 공통점이 있으니까. 왜 지금 만화 그리시는 분도 이 파란 마녀도 음악 쪽에서 듣는 거하고 만화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하고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은 허영만 선생께서 그리던 만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 만화를 보고서 하여간 배를 쥐고서 웃었는데, 죽겠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죽어요. 근데 중간에 작가가 바뀌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고 만화 그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작가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요즘 와서 이제 스토리하고 만화하고 좀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만화가 스토리 작가하고 그림 그리는 작가가 따로 있는 만화였어요. 그 스토리는 다른 분이 그리고 그림만 허영만 선생이 그리셨는데, 뭐 중간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나 봅니다. 멀쩡히 인기 있고 잘 나가던 만화였는데 중간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허영만 선생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그림을 바톤을 터치를 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제자한테 물려주셨나, 사정이 급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턱! 작가가 바뀌어가지고 단행본이 나왔는데 안 들어와. 스토리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웃기고 포복절도하고 막 이게 없어요. 근데 스토리 작가는 똑같아요. 그리고 대사 칸에 있는 대사만 그래서 봤다? 1권부터 쫙 해가지고 그 풍선 칸 안에 있는 대사들만 봤는데, 대사들은 한 작가가 쓴 스토리라서 쫙 이어져요. 재밌는 거예요. 스토리는 여전히. 근데 왜 그 대가인 허영만 선생이 그릴 때만큼의 재미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1권부터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특징을 발견했냐면, 모든 만화를 허영만 선생님께서 다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닌데, 그 만화는 선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배경이 다 흰색이야. 흰칸이야.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몇몇이 나와가지고 짧게 인상 찌그리거나 이런 표정 몇 개만 강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뒤에 귀찮은 잔 디테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묘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팍팍팍팍 페이지가 넘어가죠. 그 다음에 포복절도할 대사들하고 간단한 얼굴 표정하고 이것만 콤비가 되면서 딱딱딱딱딱 치고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박귀신 신인 만화가 분은 의욕이 넘치셨던가 봐요. 배경에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집이면 저 뒤에 주방 안에 위에 놓여 있는 뭐 소치니 기구니 이런 것까지 쫙 배경 같은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그런 게 필요한 만화가 있겠는데, 이건 스피디한 코믹 만화니까 중요한 팩터만 탁탁탁 전달이 되면 되는 거라요. 근데 배경에 쓸데없이 잔선이 많으니까 주인공들 움직이는 표정이랑 이런 게 눈에 한 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내 음악의 단점이 이거다. 뒤에다가 장식을 너무 많이 깔아가지고 이 생선회 옆에 아스파라거스 이파리 깔아오는 것도 한두 개지, 옆에다가 무채 장식에다가 막 요란 법석 난리 발광을 떨고서 그런 다음에 생선회를 그 초장에 먹는 것보다는 간장에 먹는 게 진짜라고 해요. 생선 살의 맛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초장 맛은 초장에 눌리잖아요. 그냥 소스 맛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생선 초장에 찍어 먹으면 회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으아 이러잖아요. 야 이건 고급 회야. 이건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소스를
겨자장, 간장, 초장, 무슨 뭐 고추기름 해가지고 한 20가지 넣어놓고 교대로 찍어 먹어보라 그래요. 생선 맛이 눈에 들어오나? 생선 맛이 눈에 왜 들어오니? 혀에 들어오지. 생선 맛이 혀에 들어오나? 안 들어온대도요. 그래서 그래, 뒤에 잔챙이를 많이 깔더라도 이 메인이 확실한 상태에서 뭐를 이렇게 하는 거지, 닥친 대로 까는 게 아니야. 내 음악도 마찬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신인 만화가가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거 실패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반성을 했대도요. 하여간 현미경 특집, 음악을 찢어 들을 수 있는 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귀가 아직 안 튀어가지고 뭐가 막 뭉치는데 그냥 좋다고 따라가면 그걸로도 감동은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제일 나쁜 것은 찢어 듣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내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수를 음정으로 평가해요. 여기서 또 하나 비밀 폭로해 드릴까요? 멜로딕 스피드 메탈이 사실은 미디로 드럼을 찍어서 양산하는 음악이라는 거 말고 또 쇼킹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안 쇼킹한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TV에서 라이브 프로그램 나오죠. TV의 공중파 프로그램에. 그래서 가수들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사후 믹싱하면서 음정 고쳐가지고서 튜닝 정확하게 맞춰놓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이브를 할 때 그 가수는 튜닝이 많이 간 거예요. 근데 노래 나중에 방송될 때 보면 정확하게 음정을 기계로 다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오로지 음정 맞는다 안 맞는다를 가지고 가수를 따질 그 능력밖에 없는 관객들은 그래 저 친구는 노래 잘해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로 가수들의 음정을 맞추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라이브 현장 가서 음악을 딱 듣는 사람들이야 그 현장에서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라이브를 듣게 되는 거지만, 나중에 뭐 라이브 앨범이 나왔네, 테레비에 뭐가 나오네, 뭐 DVD가 나오네 이럴 때 싹 편집해 놨다면 뭘로 음악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평소에 노래는 음정 잘 맞춘다고 해서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니다. 노래방 가면 음정 잘 맞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노래는 이 필이야, 필. 기분을 얼마나 표현을 하고 느낌을 내고 이 마음을 움직이고 이게 노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수가 튜닝을 정교하게 맞췄든 음이 나가든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감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튜닝 맞는 가수들한테 짜증을 내요. 칼박 똥필이라고 하죠. 음정이랑 박자는 칼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저게 뭐냐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영미 대중들 중에서도 영국 대중들의 추세가 특히 그래요. 음정 정확하게 맞추면서 간질간질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영국 대중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하냐, 저건 뭐래니 막 이래요. 그래서 그 테크니컬 계열의 기타리스트 뭐 스티브 바이나 터니 맥컬파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공연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누가 기타라고 그래. 기타에서 기타 아닌 소리가 나는데. 그걸 우린 이제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하잖아요. 스티브 바이가 기타에서 어이 뭐야 막 이런 소리 나면 와, 어떻게 기타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막 이러는데, 그걸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쟤 뭐하니? 기타는 꼬익 이렇게 한 방씩 긁어줘야, 응? 느릿느릿하게 페브를 쫙쫙 짜내야 기타지. 오바타카타키 야야야 쟤 가라 그래 이러거든요. 현미경 특집 정말 멋졌어. 더도 말고 2주에 한 번씩만 30분씩만 해줘.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잖아. 다르 라운드어바웃 그거 들을 때 맨 처음에 테이프 돌린 거 그거 어떻게 한 건지 평소에 진짜 궁금해했었거든. 그거 설명해 준 것도 정말 고맙고 뜯어 들으니까 새롭더라. 진짜 재밌었어. 땡큐. 자, 이런 일부의 반응이, 극히 일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침묵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어릴 때 중학생 때 팝송 듣고 막 이러면서도 이런 신기한 소리나 막 이런 것들 나오면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
그때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 밴 헤일런의 Eruption이라는 노래인데 라이트 핸드 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볍게 손놀림을 움직이면서 탁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라이트 핸드가 아니고 라이트 핸드, 오른손 주법입니다. 오른손. 아니 기타야 왼손으로 이렇게 지판을 짚고 오른손으로 튕기는 거니까 오른손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왼손으로 짚고 오른손으로 튕기는 게 아니고 왼손 오른손을 피아노처럼 전부 플랫으로 가져가서 피아노 치듯이 줄을 두들겨 대는 거예요. 이 주법을 에드워드 밴 헤일런이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기술을 드러내놓고 앞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전의 무지막지한 기술로 자리를 잡게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에드워드 밴 헤일런의 공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Eruption이라는 노래에서 이건 뭐야? 이게 기타야? 키보드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는 솔로를 화려하게 전개를 해줍니다. 왼손 오른손이 전부 다 음을 짚음과 동시에 이 소리를 내는 피아노처럼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기타에서 연주가 불가능한 템포의 빠른 템포도 연주를 할 수가 있고 기타에서 연주가 불가능한 분산 화음들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되고 알고 계신 분들은 그래 알아 그러고 들으시면 되고. 근데 제가 중3 때였나 고1 때였나 이걸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A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키보드다. 자 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오던 월간 팝송 뭐 음악 세계 이런 잡지를 펴놓고서 밴 헤일런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클래식 피아노 레슨을 혹독하게 받으며 이 형제가 둘 다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밴 헤일런은 키보드를 매우 잘 친다. 사실이긴 합니다. 뭐 점프니 이런 밴 헤일런 노래 중에서 키보드가 나오는 노래들은 세션맨들이 친 게 아니고 에드워드 밴 헤일런이 직접 키보드를 친 노래들이죠. 건반 진짜 잘 치는데. 그래서 이건 에드워드 밴 헤일런이 나는 기타 말고 키보드 솔로를 이 정도 칠 수 있다라는 짤막한 연주곡을 앨범에 넣은 것이다. 이게 이제 대세를 잡았습니다. 밴 헤일런 키보드론. 이게 이제 대세를 잡고서 쭉 장악을 하고 가다가 거기서 반격이 나왔습니다. 볼륨 주법론. 이게 뭐냐면 기타에 볼륨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띵 하고 튕길 때는 볼륨을 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볼륨 스위치를 싹 올리는 거예요. 바이올린 주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띵 이런 기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자 뒷받침하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에드워드 밴 헤일런은 키보드를 쳤었기 때문에 건반 치는 것 같은 그런 속도로 손가락들을 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밴 헤일런의 기타에는 볼륨 스위치가 4개가 달렸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빼고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약지, 새끼손가락 이 4손가락으로 볼륨 스위치를 디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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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속도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세를 얻었습니다. 키보드론을 격파하고 밴 헤일런이 기타를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주법으로 연주를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전교를 장악하면서 점심시간, 보충 수업 시간 되면은 이 전교생 중에서 난다 하는 논객들이 모여서 음악 토론을 했거든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다대요. 그 당시에는 음악 토론하는 거는 이 남자 고등학생들에게는 로망이었어요. 로망. 그랬는데 C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에드워드 밴 헤일런이 쓰는 기타 모델의 사진을 들고 온 겁니다. 연주하는 모습. 볼륨 스위치 몇 개예요? 1개. 끝. 허거덕. 보통 기타에 볼륨 스위치하고 톤 스위치하고 최소한 2개 달려있게 되는데 1개 달렸어. 4개를 쓰기는커녕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덜 쓰는 타입인 거예요. 거기서 해철이가 나섰지 않습니까? D군. D군인 해철이가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서 내가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기타를 탁 칠 경우에 레벨이 앞에서 땡 이렇게 피크가 뛴 다음에 뒤에 웅 하고 이게 이어지게 돼 있는데
벤 헤일런이 쓰고 있는 특수한 종류의 이펙터는 그걸 밟으면 앞에 0.01초를 삭제해준다, 소리를. 그래서 일정한 피크의 반응이 이게 넘어갈 때 앞부분에 그 오버하는 이 볼륨들을 잘라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따라따라 이렇게 기타를 쳐도 들을 때는 오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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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보드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것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일격을 가했거든요. 제가 이겼잖아요. 제가 이겼어요. 전교의 논객들이 제 앞에서 꿇었어요. 그런 구체적인, 그런데 그 이펙터 이름이 뭐냐 까먹었다,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물론 거짓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케이블 TV라는 게 없던 시절이라서 미국에서 비행기로 날른 뮤직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생맥주를 파는 이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벤 헤일런의 공연 비디오가 들어왔대요. 자, 이 모든 걸 확인할 순간이 온 겁니다. 1옵션 연주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와, 그런 남자 녀석들이 정말 개떼처럼 몰려갔거든요. 그 가게를 통째로 장악하고 아저씨 벤 헤일런 오예 말하면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벤 헤일런이 이제 나와서 뭐 점프 뭐 이런 노래도 하고 페네마 막 이런 것도 하고 와 진짜 잘 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타 솔로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럽션 이 노래를. 근데 갑자기 왼손으로 이렇게 기타 네크 목 있는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삐꼬라 그러죠. 피크를 들고 튕기잖아요. 그러더니 오른손이 이렇게 모가지 있는 대로 간다, 기타 있는 대로. 그러더니 피아노처럼 막 이렇게 치니까 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점점점점점점점점 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나왔잖아요. 일단 맞아 죽기 전에 도망가야지. 나 먼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도망가네 볼륨 주법 주장하는 애 도망가고 그 다음에 키보드론 주장하던 애 도망가고 이렇게 우리 셋이 먼저 도망가고 우리 셋한테 속았던 애들은 남아가지고 눈이 찢어지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막 이랬답니다. 벤 헤일런의 Eruption. 그리고 이어서 들으시는 노래는 역시 에드워드 벤 헤일런이 기타와 동시에 키보드도 연주를 해주는 점프. 네, 특집에 대한 피드백들 가운데서 신해철 비 히트곡 퍼레이드 처음에 듣는 순간 신해철이 왜 비의 노래 히트곡을 부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노래 앨범 지금까지 24장 된 거 가운데서 히트 못 쳤던 노래들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1시간 동안 갔었는데 열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방송 만드는 데는 얼마 안 걸렸고 라운드 어바웃 현미경 특집 정말 진종일 걸렸습니다. 그 음악 파일들을 컴퓨터에다 걸어가지고 분석하고 잘라내고 뒤집고 별 난리를 다 쳤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 비히트곡 특집이 반응이 이 정도 오는 걸 보면 그냥 쉽게 방송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 어제 최고였어. 정말 최고로 재밌었어. 난 19살이라 넥스트의 신해철만 알지 무한궤도나 솔로 신해철은 잘 모른다고. 90년대 초반 나온 솔로 앨범을 2006년도에 듣고 있다고. 근데 마음이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제는 완전 나를 위한 특집이더만. 비히트곡 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 또 부탁해. 특집 완전 짱. 요즘 몇 달 동안 들은 방송 중 제일 재밌었어. 마음 목소리도 상당히 들뜬 것 같던데 팔린 무마를 위함인가? 슬퍼하는 모든 일을 위해의 그런 아픔이 있을 줄이야. 처음 들을 때부터 좀 불안하지만 가로 열고 다이나믹한 노래다라고 생각하면 좋아했는데 2절에 그런 아픔이 사무라이 민키는 계속해 망 오빠 어제 방송은 정말 눈물의 도가니탕이었어. 나 정말 너무 웃어서 웃다가 죽으면 어쩌나 고민할 정도로 웃었어. 비하인드 스토리는 계속돼야 돼. 하하 정말 즐거웠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88년도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난 마왕한테 미쳐서 내 세뱃돈을 모조리 털어서 마왕 솔로 1집을 샀지. 우리 엄마가 너무 돈 아까워하셨어. 그때 돈으로 무지하게 많이 주고 샀거든. 새우 과자가 50원 하던 시절의 일이니 새우 과자 30봉지 이상의 가격이었어. 그때 우리 언니 가로 열고 초등 3학년은 김민우에 미쳐서 김민우 앨범을 사고 초딩 1학년이던 나는 마왕 앨범을 사고 그때부터 나에겐 고스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 찢어진 눈에 잠자리 안경. 마왕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런 슬픈 표정하지 마라 왜 녹아들었던 게지. 근데 왜 비히트곡이 2부밖에 안 되는 거지? 솔직히 까놓고 4부로 하란 말이야. 모노크롬 1집은 어떡할 건데? 크크크.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웃겨. 설레이는 소년처럼이란 노래 말이야. 그거 리메이크 맞지? 중요한 질문이야. 그 남성 듀오 혹은 그룹이 부른 노래 아니야? 틱탁이라는 사람들 노래로 알고 있었는데 출처를 찾을 수가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마왕이 다시 불러서 앨범에 넣었기에 마왕에게 물어봐야지 하다가 어제 방송을 듣고 일어나서 물어보는 거야. 그 곡은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당시에 같은 소속사에 있던 틱탁이라는 그룹한테 줘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였는데 그 틱탁이 지금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 고스에서 되게 인기 많이 있었던 고스 인디 차트에서 반응 되게 좋았고 부스 있죠.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뭐 노래 이렇게 나오는 그 부스가 그때 그 틱탁이에요. 예, 이 세월 흐르도록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음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노래가 워낙 목소리가 이제 보컬이 다른 사람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 그룹의 김우관 씨가 리더로 있는 그룹이 부스예요. 그 노래는 사실은 제가 만들었던 노래 중에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풍인데 꼭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히트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뭐 시킬 뭐 프로모션 하거나 PR 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좋아해서 나중에 한번 리메이크 했는데 사운드도 바꾸고 폼도 바꾸고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자, 비히트곡 하나 더 나갑니다. 저 비히트곡 많아요, 여러분. 한 10일 이상 해드릴 수 있어요. 히트곡도 며칠 해드릴 수 있고. 한 번은 공연할 때 무한궤도 때 맨 처음 부른 우리 앞에 생이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일로 쭉 가서 이제 뭐 Here I Stand For You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메들리로 한 20분을 만들어가지고 발라드를 메들리로 쫙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백스테이지에 놀랐던 싸이 씨가 아니 남은 히트곡이라고는 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챔피언 부르기 전이거든. 아 챔피언 불렀을 때다. 새하고 챔피언 딱 2개 가지고 지금 5년째 버티고 있는데 히트곡을 30개를 한 곡으로 때려 먹는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냐고. 제가 그랬죠. 판을 24장 내다보면 히트곡이 많아지게 돼. 너도 내년부터 메들리 하게 될 거야. 그랬지. 설레이는 소년처럼 그냥 제 노래예요. 설레이는 소년처럼 얼굴 붉힌 내 모습 너에게 들킬 것만 같아 망설이며 너의 얼굴 몰래 훔쳐보네 바람결에 네, 오늘 정리하는 피드백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피드백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그러한 종류의 음악이 아니며 또한 극히 일부 잘못된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팝송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논거가 없고 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진실을 호도할 말 이런 것들을 막 해대는 경우도 있어서 뭐야 난 학교에서 속았단 말인가. 우리 학교 기독교 고등학교거든. 근데 1학년 때 교양 시간이 있는데 목사가 와서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비디오를 틀어주대. 근데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는 둥.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야. 난 그런 줄 알고 2년 동안이나 살았다고. 누가 뉴에이지 음악 듣는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뭐야 속았어. 학교에서 이렇게 날림으로 가르쳐도 되는 거야. 학교에서 강제로 종교 시간을 듣게 하고 말이야. 난 기독교가 아니라고. 교육청에 신고하라는 얘기가. 예. 그렇군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 종교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너는 뭐 이렇게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해야 될 그 종교의 목회자의 그 꽃 같은 입술에서 증오와 배척과 그리고 공포와 뭐 이런 이야기들만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것이 결국 협박이 될 때 알 수 없는 짜증 같은 게 좀 나곤 합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자살 충동 느끼게 한다. 이 얘기하자 그러면 이걸로도 또 1시간 가는데요. 그냥 뭐 이게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끝곡은 뉴에이지 음악이죠. 야니의 노래 가운데서 레인메이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에이지는 이 반기독교라기보다는 탈종교적 혹은 범종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독 우리나라 기독교는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서구 기독교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괴상한 이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뉴에이지 음악은 그래서 말하자면 기독교든 아니면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또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듯이 명상 역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이 뉴에이지 음악은 명상 음악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또 서구 기독교는 명상이라는 것을 어떤 참선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종교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써왔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동양풍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풍요롭게 하는 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우리처럼 막 불교를 막 적대시하고 불교는 막 전부 악마고 우상 숭배고 뭐 지옥 가고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 진짜 많이 웃을 텐데. 자, 레인메이커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